한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사가 깊게 필요하지 않은 아주 단순한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직후 범인이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조용히 묻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진 아주 특수한 신분,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상류층의 복잡한 인간관계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과 끝없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단순 치정살인인가? 아니면 입막음을 위한 음모인가? 오늘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에서 이야기할 사건은 바로 비키 모건 살인사건입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 진실을 쫓는 기자가 되다. 본격적인 사건에 앞서 이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든 한 인물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로 미국의 작가이자 프로듀서인 도미닉 던. 그는 유명 잡지 베네티 페어의 기고가로 활동했는데 초기에는 주로 부유층이나 유명인들의 일상과 의식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는 메넨데즈 형제 살인사건, 라나 클락슨 살인사건 등 유명인들의 살인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탐사보도 기자로 전향하게 됩니다. 도미닉 던의 인생과 커리어가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된 계기, 그것은 바로 그에게 닥친 비극적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던은 아내 레니와의 사이에서 3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유일한 딸인 앨런은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1982년 10월 31일 비극이 찾아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에 위치한 자택 진입로에서 앨런은 전 남자친구인 존 스위니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목이 졸려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녀는 급히 시더스 시나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아버지 던은 딸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상이 너무 심해 자신의 딸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앨런은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인 존 스위니는 헐리우드 유명 인사들이 즐겨 찾는 프랑스 레스토랑 마메종의 수석 셰프였습니다. 앨런과 헤어진 후에도 스위니는 집착을 멈추지 않았죠. 그를 따돌리기 위해 앨런은 편지 한 통을 썼는데 그 내용은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어 할 뿐이다 라는 것이었죠. 이 편지는 스위니를 격분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최악의 방식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끝내버렸습니다. 11월 4일 앨런은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긴 상의 끝에 눈물을 머금고 생명유지장치를 끊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이어진 재판에서 도미닉 던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1982년 8월 27일에 있었던 일을 증언했습니다. 당시 스위니는 앨런의 머리채를 잡고 힘껏 잡아당겼고 극도의 공포를 느낀 앨런이 집으로 도망치자 스위니가 뒤쫓아와 문과 창문을 두드리며 들어오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앨런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그제야 스위니는 돌아갔죠.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을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으로 몰고 갔습니다. 스위니가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사랑 싸움 도중 격분에 못 이겨 저지른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했죠. 결국 법원은 스위니에게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두 죄의 성격은 완전히 달랐고 형량 또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스위니는 고작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결과에 던의 가족은 깊은 분노와 실망을 느꼈죠. 도미닉 던에게 이 판결은 정의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경험을 기록해 베니티 페어 잡지에 기고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바로 공정, 저스티스였습니다. 이것이 던이 쓴 최초의 범죄 관련 기사였으며 동시에 그가 피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글쓰기를 통해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것을 죽은 딸 앨런을 추모하는 방식이라 여겼습니다. 화려한 신데렐라의 추락,
그리고 야구 방망이.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83년 7월 7일 새벽 3시경 한 남자가 노스 할리우드 경찰서로 걸어 들어와 자수를 합니다. 남자의 이름은 마빈 핀코스트. 당시 33세였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자신이 콜팩스 애비뉴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피해자는 30세의 비키 모건이었습니다. 마빈의 진술에 따르면 비키의 시신은 아파트 뒤쪽 침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방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흉기는 나무로 된 야구 방망이였죠. 마빈은 범행 동기에 대해 비키가 나를 하인처럼 부리는 태도를 참을 수 없었고 사소한 일로 끊임없이 불평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살인범이 스스로 자수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마빈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구금하고 신문하는 한편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의 상황은 마빈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사건 자체는 복잡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비키 모건의 신분이 밝혀지면서 언론은 뜨겁게 달아올랐죠. 그리고 당연히 도미닉 던의 관심도 이 사건에 집중되었습니다. 던의 딸이 살해당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 던이 보기에 두 사건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모두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헐리우드에서 살해당했으며 부유하고 유명한 권력자들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그랬죠. 던은 이 사건의 전말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비키 린 모건은 누구였을까요? 1952년 8월 9일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태어난 그녀의 인생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아버지는 내연녀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 비키는 어머니, 언니와 함께 셋이서 의지하며 살았지만 생활은 점점 빈곤하고 어려워졌죠. 얼마 후 어머니가 재혼하며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비키가 9살 때 계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며 가정은 다시 공경에 빠집니다. 그 후 가족은 캘리포니아의 몬트클레어로 이사했습니다. 비키는 어릴 때부터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해 많은 남학생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던 1968년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죠. 얼마 후 아들 토드를 낳았지만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던 그녀는 같은 해에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을 떠납니다. 헐리우드 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말이죠. 꿈을 안고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비키. 그녀는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녀는 옷을 세련되게 입는 법 외에는 연예계 활동에 필요한 기술이 전무했고 이 치열한 업계에 어떻게 진입해야 할지도 몰랐으니까요. 생계를 위해 그녀는 그라우만 극장에서 좌석 안내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첫 남편인 47세의 얼렘을 만나 결혼했지만 이 결혼 생활 역시 오래가지 못했죠. 그리고 1969년 8월 17세가 된 비키는 한 레스토랑에서 인생을 뒤바꿀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신보다 36살이나 많은 알프레드 블루밍데일이었습니다. 알프레드는 비키에게 다가와 내 딸과 많이 닮았다며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헤어질 때 그는 비키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비키는 전화번호인 줄 알았지만 확인해 보니 무려 $8,000짜리 현금 수표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거금이었죠. 신사의 파격적인 행동과 관대함에 매료된 비키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며칠 후 알프레드는 비키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때서야 비키는 그가 유명한 블루밍데일 백화점의 상속자이자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 회사인 다이너스 클럽의 창립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신용카드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야말로 천만장자였죠. 블루밍데일 백화점은 알프레드의 할아버지 라이몬과 작은할아버지 조셉이 공동 창립한 곳으로 현재 메이시스 백화점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프레드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베시 누링은 사교계의 명사이자 자선가였고 부부는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홈빌스의 대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훗날 대통령이 되는 레이건 부부와도 절친한 사이였으며 베시는 세계 베스트 드레서 명예 전당에 4번이나 이름을 올린 인물이었죠. 만난 지 2주 후 알프레드는 비키를 일몰이 아름다운 선셋 힐스의 은밀한 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그의 사적인 비밀 정원이 있었고 그 별장을 거쳐간 여자는 비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알프레드는 대외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자신의 은밀한 성적 취향을 드러내기도 했죠. 이후 비키는 알프레드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다른 여자들과 달리 알프레드는 비키에게 각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비키에게 호화로운 생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원을 약속했죠. 처음에는 월 $1,000의 용돈을 주었지만 몇 달 후 그 액수는 월 $10,000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알프레드는 비키를 위해 대저택을 임대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하며 전담 하녀까지 고용해 주었죠. 20살도 안 된 드레스룸은 명품 옷과 구두, 보석으로 가득 찼습니다. 꿈 같은 삶이었습니다. 비키는 점차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만남의 빈도는 늘어났고 알프레드는 사적인 만남을 넘어 공적인 자리에도 비키를 대동하기 시작했죠. 불륜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납니다. 알프레드가 비키를 데리고 자주 가던 고급 미용실에서 아내 베시와 딱 마주친 것입니다. 더 난처했던 건 베시가 남편과 비키 사이의 친밀한 스킨십을 목격했다는 점이죠. 남편의 외도를 짐작은 했겠지만 눈앞에서 확인한 충격은 달랐습니다. 베시는 그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내며 비키에게 우리 인생에서 당장 꺼져!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내의 강경한 태도에 알프레드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끊어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구름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비키는 경제적 지원을 잃고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만 했죠. 이후 몇 년간 비키는 여러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남성들과 교제했습니다. 그 중에는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이자 오스카상 후보에 2번이나 올랐던 캐리 그랜트도 있었습니다. 비키보다 무려 48살이나 많았죠. 알프레드와 비키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길 듯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감정이 진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알프레드는 여전히 비키를 그리워했고 비키 역시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폭로된 비밀, 그리고 의문의 26년. 1975년 뜻밖의 사건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줍니다. 알프레드와 아내 베시는 파리로 자주 휴가를 갔는데 베시는 그곳에서 명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베시가 구매 영수증을 위조해 가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던 중 세관에 압류당했고 거액의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죠. 사교계 명사였던 베시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스캔들이었습니다. 베시가 이 일로 골머리를 앓는 사이 알프레드는 조용히 비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었죠. 알프레드는 선셋대로의 호화 아파트를 빌려주고 다시 비키를 후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용돈이 월 $18,000로 더 늘어났습니다. 비키는 다시 화려한 삶으로 복귀했죠. 하지만 알프레드는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소유욕과 통제가 훨씬 심했죠. 비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친구관계나 외출까지 간섭했습니다. 숨막히는 감시 속에서 비키의 정신 상태는 피폐해졌습니다.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그녀는 술에 의존했고 급기야 금지된 약물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79년 10월 27살의 비키는 상태가 악화되어 비버리힐스의 정신건강센터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운명적인 혹은 악연이 될 인물을 만납니다. 바로 조울증을 앓고 있던 동성애자 남성 마빈 펜코스트였습니다.
마비는 비키에게 광적으로 집착했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져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3개월 후 비키가 퇴원할 때 그녀는 마빈에게 계속 연락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알프레드는 친구인 로널드 레이건의 대통령 선거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거부들과 함께 레이건의 비공식 고문 역할을 하며 언론으로부터 키침 캐비닛의 핵심 멤버로 불렸습니다. 1980년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비키 역시 알프레드와 함께 대통령 부부 주변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내연녀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같은 해 알프레드는 후두암 진단을 받습니다. 병세는 위중했고 그는 UCLA 병원에 입원해 식도 일부를 절제하는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비키는 거의 매일 그의 곁을 지켰죠. 죽음을 직감한 알프레드는 비키에게 충격적인 약속을 합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계속 생활비를 지원할 것이며 2개의 사업체 수익 절반과 월 1만 달러의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이 내용은 서면으로 된 위임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알프레드의 아내 베시는 이를 결사반대했죠. 위임장이 효력을 잃으면 비키는 빈털터리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비키는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며 1,100만 달러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베시 측 변호사는 비키가 받은 돈은 사실상 선매매 대금이며 이는 불법이므로 줄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1982년 8월 23일 알프레드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송은 지지부진했고 돈줄이 끊긴 비키의 삶은 또다시 붕괴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비키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듭니다. 한 작가와 손잡고 자신과 알프레드의 이야기를 담은 폭로성 자서전을 출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 책은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알프레드뿐만 아니라 그와 얽힌 수많은 고위층 인사들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었으니까요. 이 행동은 수많은 권력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책이 나오기도 전에 비키의 상황은 바닥을 쳤죠. 명품차, 보석, 옷을 다 팔고 한여도 해고했지만 빚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해야만 했죠. 경제적 파산에 이어 정서적으로도 고립된 그녀에게 남은 사람은 딱 1명. 정신병원에서 만난 마빈뿐이었습니다. 마빈은 비키의 작은 아파트로 들어와 함께 살며 그녀를 돌봤습니다. 밥을 챙겨주고 빨래를 하고 심지어 밀린 월세까지 대신 내주었죠. 하지만 마빈 역시 부자가 아니었기에 두 사람의 돈은 금방 바닥났습니다. 월세를 못 내 쫓겨날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순간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사건 당일로 돌아보겠습니다. 마빈은 사건 당일 밤 자신이 비키를 야구 방망이로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변호사 아서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마빈은 나는 비키를 진심으로 아꼈고 절대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자다 깨어보니 비키가 이미 죽어 있었고 멘붕에 빠져 자신이 실수로 죽인 줄 알고 자백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죠. 즉 자신도 진실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아서는 마빈의 과거를 조사한 뒤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마빈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긴 했지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건 발생 단 4일 후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명 변호사 로버트 스타인버그가 비키와 여러 유명 인사들의 관계가 담긴 45분짜리 성관계 비디오 테이프를 입수했다고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로버트는 신원을 알 수 없는 금발의 여성이 자신에게 이 테이프를 넘겼으며 이것이 마빈의 재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알프레드에게 이런 영상이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거기에 다른 사회명사들까지 등장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언론은 뒤집어졌고
음모론이 쏟아졌습니다. 비키가 이 테이프를 보험용으로 가지고 있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입막음 살해를 당했다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자서전 폭로와 비디오 테이프, 이것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고 마비는 희생양일 뿐이라는 것이죠. 의혹을 증폭시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건 당일 밤 몇 명의 사람들이 비키의 아파트를 드나들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로버트에게 테이프 제출을 요구하자 그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 테이프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버트의 말 외에는 아무도 그 테이프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명 변호사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건을 은폐하려는 거대한 세력이 정말로 테이프를 훔쳐간 것일까요?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84년 6월 마빈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도미닉 던 역시 재판 내내 방청석을 지켰습니다. 던은 알프레드 부부와 안면이 있었기에 그의 취재는 배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그는 진실을 알고 싶어 했죠. 재판 과정에서 던은 경찰 수사의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제대로 봉쇄되지 않았고 경찰은 지문이나 발자국 같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죠. 즉 마빈이 범인이라는 물적 증거는 하나도 없었고 오로지 마빈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3의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죠. 하지만 1984년 7월 5일 배심원단은 4시간 반의 회의 끝에 마빈에게 1급 살인죄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9월 14일 마빈은 26년 동안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판결을 듣는 순간 마빈의 몸은 미세하게 흔들렸고 표정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후 마빈은 1991년 캘리포니아주 치노에서 에이즈 관련 질병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도미닉 던은 1984년 9월호 베니티 페어의 심층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는 기사에서 마빈이 비키를 죽인 범인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는 무고한 방관자였으며 누군가를 대신해 죄를 뒤집어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사건은 마빈의 단독 범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비디오 테이프, 권력자들의 비밀, 그리고 허술했던 수사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사건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화려한 신데렐라로 시작해 비극으로 끝난 비키 모건의 삶. 그녀는 세상 모든 걸 가진 듯 했지만 결국 권력자들의 필요에 의해 쓰이고 버려진 희생양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돈으로 환심은 살 수 있어도 인간의 존엄은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사건은 잠시 덮을 수 있어도 진실의 무게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딸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펜을 놓지 않았던 도미닉 던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가 아닐까요?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